8월 1일부터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이 조사한다는데 생활비 보내다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진짜일까요? 자녀 결혼 자금, 부모 병원비, 매달 보내는 용돈까지. 이제는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온라인에서 뜨겁게 퍼지고 있는 한 가지 소문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짚고 시니어분들이 특히 유의하셔야 할 가족 간 송금과 세무조사의 진실을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나 SNS를 통해 많이 퍼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AI가 실시간으로 우리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매달 보내던 생활비조차 꺼림칙해지고 자녀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국세청이 갑자기 가족 간 송금에 대해 무작위로 조사를 벌이거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문은 다소 자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내용이며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의 AI 세무 분석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금융 흐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금융 데이터 속에서 이상거래 패턴을 찾는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험 거래를 선별하기 위한 분석일 뿐,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I도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계좌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 접근은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세무조사가 실제로 착수되기 전에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무작위로 열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알고 계신다면 괜한 불안은 줄이실 수 있고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AI가 감시한다는데 도대체 뭘 본다는 거지?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AI는 송금 건수 하나하나를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해당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상한 점은 없는지 전체적인 자금의 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소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인 김정호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갑자기 자녀에게 몇 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자녀가 며칠 뒤 그 돈으로 전셋집 계약을 하거나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입했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생활비, 송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당국의 시선에서는 자산 취득을 위한 목적성 송금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실제로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자산 증식의 흐름, 즉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고 그게 누구의 자산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자산이 줄고 다른 쪽에서 자산이 늘어난다면 그게 합법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증여나 탈루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을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합니다. AI는 수천만 건의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한 흐름을 포착하는 패턴 분석 기술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송금 횟수나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누가 그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전체 흐름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단순히 내 돈인데 왜 간섭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나 추징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래가 자산 취득이나 소득 변화와 맞물려 있을 경우 국세청이 탈세나 증여, 회피 가능성을 의심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분석 대상으로 삼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째, 시드머니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입니다. 최근 2에서 3년 사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 원의 수익을 낸 젊은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투자 자금 도대체 어디서 났죠? 예를 들어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 초반 자녀가 비트코인으로 3억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던 자녀가 갑자기 5천만 원 규모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 계좌에서 나왔다면 이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AI는 이처럼 소득 수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투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합니다. 단 한 번의 송금이라도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증식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조사 가능성이 생깁니다. 둘째, 고액 전세금 지원입니다. 이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취업 초기인 자녀가 혼자 전셋집을 얻는데 부모가 보증금으로 1억에서 2억 원을 대신 송금해 주는 경우 흔하죠. 문제는 이 돈이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에 사용되었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상 자산 취득 목적의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전월세, 징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자녀 명의의 계약과 부모 명의의 계좌 송금이 자동 매칭되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가 대신 내준 건지 숨기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송금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단 한 번의 송금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매달 30에서 50만 원씩 몇 년간 송금을 이어갔다면 그 전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누적되며 생활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증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이 자녀의 카드값 납부나 자동차 할부금에 쓰인 정황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 자산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AI 분석 시스템에서는 명확하게 포착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상속 전 10년, 가족 외 5년 이내 증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보낸 돈인데도 조사받을 수 있다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 내역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가족 외 제3자에게 보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금전 거래도 전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10년 전부터 꾸준히 자녀에게 보냈던 돈이 확인되었다면 그 모든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부과와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수천만 원대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일인데도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최대 10년 전까지의 계좌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했지만 상속 개시나 고액 거래가 발생하면 예전에 송금했던 내역이 다시 꺼내져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송금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자산 취득과 연관되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내 통장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계좌 정보는 반드시 세무조사 착수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됩니다. 즉, 사전 조사도 없이 국세청이 계좌를 바로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면 계좌 내역 전체가 열람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상 가능성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송금,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실질적인 절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송금은 메모에 기록을 남기세요. 은행 이체 메모에 월 생활비, 병원비, 건강식품 등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규칙하게 필요할 때 보내세요. 정기적이고 고정된 송금은 정기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큰 금액 송금은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금, 결혼자금 등을 보내실 때는 차용계약서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은 주의하세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다섯째, 자산 취득과 연결된 송금은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 구입, 전세 계약, 차량 구매 등은 자금 출처 조사가 반드시 이어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건 예전에 한 번 준 건데요. 그땐 그냥 도와주려고 준 거지. 무슨 증여까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전 기록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금융 기록은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통장 내역은 기본이고 자산 이동, 송금 내역을 10년 전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몇 해 전에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병원비, 결혼자금, 차량 구입비 등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도와주는 마음이었겠지만 증빙 서류가 없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받는 쪽 입장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스란히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0년 전 송금도 소급 조사 대상입니다. 당시의 메모나 송금 사유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땐 아무 문제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결혼 준비 자금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도와준다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며 그 의도까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시스템이 도입된 환경에서는 단순한 송금조차도 그 흐름에 따라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무차별적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없으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I는 누가 얼마를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자산 흐름이 정상적인지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무심코 보낸 송금이 나중에 증여로 판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목적과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는 메모를 남기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세금 문제를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꼭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과 자녀에게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절세 전략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